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철민입니다. 올해 68세죠. 혹시 여러분은 나이든 부모님을 계모나 후처에게 맡기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재혼하신다고 했을 때 반대는 했지만 결국 허락했습니다. 나이 89세인 아버지가 외롭게 혼자 사시는 것보다 누군가 옆에서 돌봐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새어머니가 치매 초기인 아버지의 재산 100억 원을 모두 가로채고 3등급 요양원에 방치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직 조폭이었던 제가 어떻게 완벽한 복수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처음에는 주먹으로 다 해결하고 싶었어요. 옛날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법과 머리를 써서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렸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날은 아버지 89번째 생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세차장 문을 닫고 요양원으로 향했죠. 손에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백설기를 들고 있었어요. 요양원까지는 차로 40분 거리였는데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를 이런 곳에 보내야 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새어머니 박미영이 치매가 심해져서 집에서는 돌볼 수 없다고 했거든요.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물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낡고 초라했어요.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고 복도에서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뭔가 시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 면회 왔습니다. 간병인에게 말했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가족분이 오셨네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라니요? 새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은 온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혹시 언제 오셨었나요? 글쎄요. 한 달 넘었을 거예요. 아니, 2달 될 수도 있고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 방으로 안내받아 들어갔을 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건강하셨던 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뺨은 푹 꺼졌고 팔다리는 가늘어져 있었어요. 아버지. 조심스럽게 부르자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혹시 저를 못 알아보실까봐 걱정했는데요. 철민아? 단숨에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새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아무도 못 알아본다고 했는데 완전 거짓말이었던 거죠.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백설기를 내미니까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그 손이 얼마나 거칠고 메말라 있었는지 몰라요. 예전에 그 힘있던 손이 아니었습니다. 철민아, 자주 못 와서 미안하다. 제가 미안할 일인데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시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더 자주 올게요.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제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철민아, 미영이가 내 돈을 다 가져갔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치매라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집도 상가도 땅도 다 미영이 이름으로 바뀌었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렷했습니다. 그 순간 간병인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 할아버지가 오늘 많이 말씀하시네요. 평소엔 거의 말씀도 안 하시는데. 평소에도 이렇게 정신이 또렷하세요? 네, 치매라고 하긴 하지만 대화는 되시거든요. 다만 가족분들이 안 오셔서. 간병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말을 했어요. 참, 그리고 할아버지 용돈도. 한 달에 10만 원씩만 와서 간식도 제대로 못 드시고 계세요. 10만 원? 아버지 재산이 100억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용돈이 고작 10만 원이라고요? 혹시 치료비나 생활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가 3등급 요양원이라 기본 비용이 월 150만 원인데요. 그것도 밀리는 경우가 많아서. 더 이상 듣기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곳에서 이렇게 지내고 계신 줄 몰랐어요. 간병인이 나간 후 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때였어요. 아버지, 정말 새어머니가 재산을 가져간 거예요? 응, 작년에 서류에 사인하라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 이름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더라. 서류를 보고 사인하신 건 아니에요? 미영이가 치매 때문에 이해 못할 거라고. 그냥 믿고 사인했지. 그제서야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새어머니가 아버지 치매를 이용해서 계획적으로 재산을 가로챈 거였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세차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 많은 생각이 몰려왔어요. 옛날 같으면 당장 새어머니 집으로 가서 난리를 쳤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68살이고 아버지를 생각하면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옛날 방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보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후배 김태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석이는 지금 중고차 딜러를 하면서 사설 탐정 일도 겸하고 있거든요. 형님 무슨 일이세요? 태석아, 형이 부탁 하나만 할게. 세차장으로 온 태석에게 상황을 모두 설명해 줬어요. 태석이는 듣더니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형님, 옛날 같으면 그년들 다 끝장내버렸을 텐데.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해. 합법적으로 하지만 확실하게.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일단 증거부터 모아보자. 아버지가 정말 치매인지 재산이 어떻게 이전됐는지. 그날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구청 등기소에 가서 아버지 명의 부동산 변동 사항을 확인했어요. 서류를 보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아버지 명의 재산이 모조리 새어머니와 그 자식들 명의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강남 아파트 세 채가 30억, 종로 상가 건물이 25억, 서초구 토지가 20억, 강서구 빌라 2채가 15억. 도대체 이런 큰 돈이 어떻게 1년 사이에 모두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태석이가 옆에서 서류를 보더니 혀를 찼어요. 형님, 이거 완전 계획범죄네요. 시기도 보세요. 아버지가 치매 진단받은 직후부터 차례차례 이전시켰어요. 치매 진단서도 구해볼 수 있을까?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볼게요. 며칠 후 태석이가 가져온 아버지 치매 진단서를 봤을 때 더욱 분노가 치솟았어요. 경증 치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일상생활은 가능하고 대화도 충분히 된다는 소견이었어요. 새어머니가 중증 치매라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거짓말한 게 확실했습니다. 형님, 이거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서둘면 안 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때부터 태석이와 함께 새어머니 가족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먼저 새어머니 박미영의 과거부터 조사했습니다. 태석이가 예전 조직 인맥을 동원해서 알아낸 정보는 충격적이었어요. 박미영은 강남 유명 룸사롱 골든나이트의 전 마담이었고요. 그 전에도 부유한 노인들과 결혼해서 재산을 가로챈 전력이 3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형님, 이 여자 완전 전문가네요. 노인 전문 결혼 사기꾼이에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4번째 희생자라는 얘기구나. 더 조사해보니 새어머니 아들 박준서도 만만치 않았어요. 22살인데 도박 중독자였고 이미 할아버지 명의로 받은 종로 상가 건물을 담보로 10억을 대출받아서 전부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딸 박수진은 19살인데 인스타그램에서 금수저 컨셉으로 활동하면서 할아버지가 저희를 너무 사랑해서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어요 라는 거짓말을 올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 모든 재산 이전을 법적으로 도운 최민호 변호사까지. 태석이가 알아본 바로는 이 변호사가 새어머니와 불륜관계라는 소문도 있었어요. 형님, 이거 그냥 사기단이에요. 조직적으로 아버지를 노린 거죠. 정말 그랬습니다. 1년 전 아버지와 결혼할 때부터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혼자 세차장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장 박미영 집으로 가서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아버지 재산을 되찾을 수도 없고 오히려 제가 폭행죄로 잡혀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던 중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 조직에서 함께 일했던 형님 장동철. 지금은 손 씻고 법무사로 일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다음 날 장동철 형님을 찾아갔습니다. 70세인 형님은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옛날의 거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말끔한 양복을 입고 안경까지 쓰고 계셨거든요. 야, 철민아. 오랜만이다.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께 상황을 모두 설명드렸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철민아, 이거 완전 사기야.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형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옛날 방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맞아. 요즘엔 주먹보다 법이 더 무서워. 하지만 법을 제대로 쓰면 그놈들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어. 형님이 설명해 주신 방법은 이랬습니다. 먼저 사기죄로 고발하되 단순히 재산을 가져간 것뿐만 아니라
치매 진단서를 숨기고 속인 것까지 모두 증거로 잡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증여세 신고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국세청에도 신고하고요. 무엇보다 새어머니와 변호사의 공모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조직적 사기죄로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형님, 증거를 어떻게 더 모아요? 그건 내가 잘하는 일이잖아. 사람 쓰는 거 말이야. 형님 말이 맞았어요. 법적으로는 형님이 도와주시고 증거 수집은 제가 예전 인맥을 동원하면 되는 거죠. 그날부터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를 제대로 된 요양원으로 옮기는 것이었어요. 제 세차장 건물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1등급 요양원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버지를 새 요양원으로 모시면서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모든 걸 되찾아 드릴게요. 철민아, 무리하지 마라. 이미 넘어간 것을. 아니에요, 아버지. 저 사람들이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아버지 눈에서 희미한 희망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며칠 후 태석이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형님, 박준서 그 새끼 어제 강남 지하 도박장에 있었어요. 지금도 도박을 해? 네, 그것도 이미 진 돈이 15억이 넘는다는 소문이에요. 사채까지 끌어다 쓴다고 하네요. 이거였어요. 박준서의 도박 중독과 빚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었거든요. 태석아, 그 도박장 어디야? 형님, 설마 직접 가실 건 아니죠? 가서 뭘 하겠어. 그냥 새끼가 어떻게 노는지 보려고. 그날 밤 도박장 근처에서 박준서를 기다렸어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비틀비틀 나오더라고요. 얼굴은 완전히 초췌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제가 앞을 막아서자 깜짝 놀라더군요. 누구세요? 너 할아버지 아들이다. 그 말에 얼굴이 새하얗게 되더라고요. 아, 강철민 삼촌. 삼촌은 무슨 삼촌이야? 내 엄마가 내 아버지한테서 훔친 돈으로 도박하는 게 재미있냐? 뺨을 한 대 때렸어요. 딱히 세게 때린 것도 아닌데 주저앉더라고요. 다음엔 내가 누군지 기억해둬라. 그리고 내 엄마한테 전해라. 강철민이 깨어났다고. 다음 타겟은 박수진이었어요. 인스타그램을 보니 명품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태석이와 함께 그 쇼핑몰로 갔습니다. 수진이는 명품 가방을 고르고 있었는데 가격표를 보니 500만 원이 넘었어요. 할아버지 돈으로 저런 걸 사고 있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불렀어요. 수진아. 돌아보더니 누군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누구세요? 할아버지 돈으로 사는 가방이 맛있냐?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 내 아버지 재산으로 성형한 얼굴로 나를 못 알아보는구나. 혹시 기억해둬라, 강철민이다. 수진이는 가방을 떨어뜨리고 뛰어서 도망갔어요. 그날 밤 새어머니 박미영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강철민 씨죠?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네, 저예요. 무슨 일로 우리 아이들을? 아이들이요? 제 아버지 재산 훔친 도둑들 말인가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자발적으로. 자발적? 치매인 줄 알고 속인 거 아니에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일단 만나서 얘기해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해요? 좋아요, 만나죠. 전화를 끊고 나서 태석이가 말했어요. 형님, 이제 저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그래,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야. 며칠 후 박미영과 만났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 카페였는데 미영은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 나타났어요. 아버지 돈으로 산 것들이겠죠. 강철민 씨, 저희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죠. 치매인 아버지를 속여서 재산을 빼돌렸잖아요. 아버님이 저희를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주신 거예요. 자발적이요? 그럼 왜 3등급 요양원에 월 10만 원 용돈으로 방치했어요?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옛날에는 좀 거칠게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착하게 살아요. 단 내 아버지를 건드리지만 않으면 말이에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위협하시는 건가요? 위협이 아니라 경고예요. 아버지 재산 원래대로 돌려놓으세요.
이미 법적으로 정리된 일이에요. 법적으로요? 좋아요. 그럼 법으로 해결하죠. 그날부터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장동철 형님과 함께 검찰청에 가서 사기죄로 고발장을 접수했어요. 동시에 국세청에는 증여세 탈세 의혹으로 신고했고요. 며칠 후 태석이가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왔어요. 형님 대박 터졌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박미영과 최민호 변호사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었어요. 태석이가 미영의 차에 몰래 도청 장치를 설치해뒀거든요. 녹음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애초에 강대봉 할아버지가 치매라고 서류를 조작한 것도 문제인데 이제 와서 의식이 돌아왔다고 하면 우리가 사기죄로 잡혀갈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지? 일단 해외 계좌로 돈을 빼돌리고 강대봉이 정말 의식이 돌아온 건지 확인해야 해. 이 대화는 그들이 처음부터 사기를 계획했다는 결정적 증거였어요. 형님 이거면 끝이네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해외로 돈 빼돌리는 걸 막아야 해. 바로 장동철 형님에게 연락해서 긴급하게 재산 동결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동시에 녹음 파일을 검찰에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오전 10시 박미영 집에 검찰과 국세청 합동 수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박미영 씨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뭔 소리예요? 남편이 자발적으로 준 거라고요. 하지만 이미 녹음 파일과 서류 조작 증거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박준서는 대학교에서 체포되었고 박수진은 성형외과에서 시술받다가 연행됐어요. 최민호 변호사도 사무실에서 체포됐고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100억 재산 갈취한 계모 일가 일망타진이라는 속보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계신 요양원으로 달려가서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나쁜 사람들 모두 잡혔어요. 철민아 정말이냐? 내 아버지 재산도 다시 되돌아와요. 그때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철민아 고생했구나. 저도 그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아버지 앞에서 운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법정에서 미영 일가의 진면목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미영은 징역 8년과 추징금 100억을 선고받았어요. 박준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5억, 박수진은 징역 3년 집행유예 사회봉사 200시간. 최민호 변호사는 자격 박탈과 징역 6년이었죠. 특히 미영의 과거가 법정에서 폭로되면서 더 큰 파장이 일었어요. 이전에도 3명의 노인과 결혼해서 재산을 가로챈 전력이 있었고 룸식농에서 일할 때도 손님들을 상대로 사기를 여러 번 쳤다는 게 다 밝혀졌거든요. 판사는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범행이라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미영은 치매 초기 환자인 피해자를 교묘히 이용해 거액의 재산을 편취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고령층을 상대로 한 극히 악질적인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미영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네요. 저는 그냥 똑똑하게 산 것뿐이에요. 바보같이 사는 게 죄인가요? 끝까지 뻔뻔했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박준서는 감방에서도 도박 금단 증상으로 고생했다고 들었어요. 손톱을 뜯어가며 그냥 한 판만 덜하고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박수진은 성형한 얼굴이 재판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망가져서 인플루언서 꿈도 완전히 포기했어요. 인스타그램 계정도 삭제하고 잠적했다고 하더라고요. 최민호 변호사는 가장 비참했죠. 변호사 자격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이혼당했거든요. 아내가 당신이 바람피운 여자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했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요구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때 강남에서 잘 나가던 변호사가 말이에요. 재산을 되찾은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를 최고급 요양원으로 모시는 것이었어요. 1등급 요양원 중에서도 가장 좋은 곳으로요. 개인 간병인도 붙여드리고 전문 의료진이 24시간 케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치매 진행을 늦추는 최신 치료도 받으실 수 있게 했고요. 철민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아버지 제가 평생 효도 못한 게 미안해요. 이제라도 제대로 해드리고 싶어요. 아버지는 새 요양원에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영양 상태도 개선되고 치매 진행도 현저히 늦춰졌거든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매일 저녁 세차장 일을 마치고 아버지를 뵈러 갔습니다. 함께 요양원 정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철민아, 내가 어렸을 때 기억나냐? 어떤 기억이요, 아버지? 너 초등학교 때 싸움에 졌다고 울면서 집에 온 적 있잖아. 아, 그때요. 기억나요?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나? 싸움에서 지는 건 괜찮지만 불의에 굴복하면 안 된다고 하셨죠. 맞다. 이번엔 내가 한 일이 바로 그거야.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운 거지.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68살이 되어서도 아버지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회수한 재산 중 일부로는 같은 피해를 당한 다른 노인들을 위한 법률 지원 재단도 만들었어요. 강대봉 노인인권보호재단이라는 이름으로요. 장동철 형님이 이사장을 맡아주셨고 노인 학대나 재산 갈취를 당한 분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은 70대 할머니였는데 역시 후처와 그 자식들에게 재산을 빼앗긴 케이스였어요. 아버지, 우리가 당한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철민아. 내가 정말 의젓해졌구나. 재단을 통해 지금까지 50여 건의 사건을 해결했어요. 되찾은 재산만 해도 200억이 넘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김태석이도 재단에서 전문 조사관으로 일하게 됐어요. 형님, 이번 일로 진짜 많이 배웠어요. 주먹보다 머리가, 폭력보다 법이 더 무서운 거 알겠어요. 맞아, 태석아.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제대로 된 방법으로 살아야지. 옛 조직 인맥들도 제 변화를 보고 많이 달라졌어요. 다들 철민이 형님 덕분에 우리도 정신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박성우는 탐정사를 정식으로 확장해서 노인 전문 보호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다른 후배들도 각자 합법적인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가끔 예전 조직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무서운 건 주먹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었구나. 맞습니다. 젊었을 때는 힘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진짜 힘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지금 아버지는 90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치매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조금씩 좋아지고 계시거든요. 매일 저녁 함께 산책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눠요. 아버지, 후회되는 거 없으세요? 후회? 뭘? 박미영과 결혼하신 거요. 아니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아들이 됐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예전에는 내가 무서워서 거리를 두고 살았는데 이번 일로 너도 변하고 나도 변했지.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예전에는 아버지와 제대로 대화한 적도 거의 없었거든요. 서로 어색해했고 저도 제 과거 때문에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세차장 사업도 많이 커졌어요. 재판 과정에서 언론에 알려지면서 의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었거든요. 손님들이 일부러 찾아와서 세차를 맡기는 경우도 많아졌고요. 사장님이 그 유명한 강철민 씨죠? 정말 대단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죠. 그렇게 대답하지만 사실 뿌듯해요. 평생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존경받는 일을 했으니까요. 요즘은 젊은 직원들도 많이 뽑았어요. 다들 저를 보고 사장님처럼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너희들은 처음부터 똑바로 살아라. 나처럼 돌아가지 말고. 하지만 사장님이 더 멋있어요. 과거를 뒤로하고 가족을 위해 싸우는 모습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얼마 전에는 정말 뜻깊은 일이 있었어요. 박미영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강철민 씨,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편지를 읽고 아버지께 보여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철민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게 중요하지. 그럼 용서해 주시겠어요? 용서는 해줄게.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는. 90세가 되어서도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니. 지금 제 하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세차장 문을 열어요. 직원들과 함께 차를 정성껏 닦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점심시간에는 재단 사무실에 가서 새로운 의뢰 건들을 검토해요. 여전히 노인 학대나 재산 갈취 사건들이 끊이지 않거든요. 저녁 6시에 세차장 문을 닫고 아버지가 계신 요양원으로 갑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해요.
철민아,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냐? 별일 없었어요, 아버지. 평범한 하루였어요.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야. 맞습니다. 예전에는 매일이 자극적이고 위험했지만 지금의 평범한 일상이 훨씬 소중해요. 밤 9시쯤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보다가 잠자리에 들어요. 가끔 꿈에 나타나는 박미영 일가를 보면서도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아요. 그들도 결국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고 있으니까요. 지난주에는 정말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박준서가 감옥에서 도박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교도소 상담사가 많이 변했다고 전해왔거든요. 제가 할아버지께 너무 나쁜 짓을 했어요. 나중에 나가면 꼭 사죄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수진도 사회봉사를 하면서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노인분들을 정성껏 돌보고 있다고 하네요.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뿌듯했던 일은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은 할머니가 찾아오신 거예요. 강철민 이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 할머니는 80세인데 아들 며느리에게 집을 빼앗기고 쪽방에서 살고 계셨거든요. 저희가 도와드려서 집을 되찾으셨고 이제는 아들 가족과 화해까지 하셨대요. 별거 아니에요, 할머니.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이사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길거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보람을 느껴요. 제가 겪었던 아픔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와서 묻는 말이 있어요. 사장님,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해요. 복수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지키는 게 목표였죠. 그 과정에서 나쁜 사람들이 벌을 받은 거예요. 정말 그래요. 처음부터 복수를 위해 시작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저 아버지를 제대로 돌봐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의를 보고 넘어갈 수 없었고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한 거죠. 그럼 후회는 안 하세요? 후회요?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가끔 옛날 생각이 나요. 주먹으로 때려 눕히고 싶었던 순간들 말이에요. 하지만 참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폭력으로 해결했다면 일시적인 만족은 있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됐을 거거든요. 법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완전히 끝낼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세요. 철민아, 내가 정말 대견하다. 힘이 아니라 지혜로 이긴 거니까. 요즘은 손자 같은 직원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해줘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법이 있고 정의가 있으니까 믿고 기다려라. 하지만 사장님, 답답할 때도 있잖아요. 답답해도 참아라.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두 번째 겨울이죠. 작년 겨울에는 아버지가 차가운 3등급 요양원에서 떨고 계셨는데 올해는 따뜻한 1등급 요양원에서 편안히 지내고 계세요. 아버지, 춥지 않으세요? 안 춥다. 내가 옆에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나 싶어요. 앞으로의 계획도 있어요. 재단을 더 확장해서 전국의 노인분들을 도울 수 있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싶고요. 아버지, 봄에 제주도 한번 가실래요? 좋지. 내가 어렸을 때 못 데려가 준 게 미안했는데. 이제 제가 모시고 갈게요. 남은 인생은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저희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분들을 위해 살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 부모님이 재혼을 하신다면 상대방을 꼼꼼히 알아보세요. 그리고 재산 관련 서류에는 절대 함부로 사인하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부모님을 찾아뵙고 안부를 확인하세요. 제가 더 자주 아버지를 찾아뵈었다면 이런 일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 지금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법은 살아있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폭력이나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고 법적 절차를 밟으세요. 그리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요. 저희 재단에서도 언제든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지금 아버지는 제 옆에서 평온하게 낮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90세의 연로한 모습이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편안하게 존엄하게 노년을 보내시는 것. 그 꿈을 이뤘으니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을 잘 지켜주세요. 그리고 불의를 보면 맞서 싸우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강철민이었습니다.